이 사진부터 우선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 12월 17일 날 대전 촛불 집회 사진입니다. 제가 이 노동지옥 재벌천국 뒤엎고 가자 민주공화국, 저 현수막이 워낙 아주 마음에 끌려가지고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날 이재명이 처음으로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최상천의 사람나라 62강 꿈의 대선 첫 번째, 가자 민주공화국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평생에요, 대선 때 꿈을 가져봤던 게 한 번 있었습니다. 71년도에 대선,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붙었을 때, 그때 독재 정권을 넘어서 가지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참 열심히 한 그런 후보는 있어도 꿈을 가졌던 대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1년도니까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81년, 91년, 01년, 11년, 40몇 년 됐잖아요. 그죠? 40몇 년 만에, 46년 만에 저는 다시 꿈꾸는 대선을 맞이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의 핵심 뭐냐? 바로 여기에 제목으로 잡은 가자 민주공화국의 꿈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죠? 공화국을 꿈꾼, 더불어 같이 사는 공화국을 꿈꾼 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 3.1혁명 이후에 우리는 그 꿈을 지금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 새로운 어떤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건국을 선포합니다. 이때까지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공화국의 꿈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서는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3균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아주 세밀하게 제시를 합니다. 3균 국가가 뭐죠? 정치 주권이 균등한 나라, 경제 주권이 균등한 나라, 교육 주권이 균등한 나라입니다. 이게 균등할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야말로 정말 민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꿈은 미국이 분할 점령을 하고 미군정이 일체의 한국인 정부를 부정하면서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제대로 개성을 하지를 못하고, 이 삼균주의 같은 걸 제대로 개성하지 못하고 단지 헌법의 법통만 개성한다고
선언해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분할 점령하에서도 우리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주도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고 삽시간에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인민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가 세워집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이 당시에 그 인민자치에 기초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그야말로 인민자치국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미군정의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하지를 못하고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리면서 공화국의 꿈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말 속에 대한민국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재발견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일본인이 심어놨던 조선 사람과 명태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 이 민족 자학에서 못 벗어나 있었죠. 해방되고 50년이 넘도록 일본이 심어놓은 그 민족 자학의식으로부터 못 벗어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해외 기자들이 우리나라를 대거 방문해가지고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놀랍게 변화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인 IT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너무. 왜? 자학의식에 갇혀 있으면요, 정말 자긍심이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요, 자기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뭐 때문에 확신했을까요? 이 자학의식을 심어 놓으면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대한민국 열망은요, 정말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학으로부터 민족 자긍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로 우리의 혁명적 심리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다, 일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요,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가면은 이게 한층 더 발전해가지고 태극기를 숭배하는 국가 숭배주의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태극기는 조용히 옆에 꽂아놓고 뭘 들고 나옵니까? 헌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를 우리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가주의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주권자주의로 우리가 의식혁명을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애국가 정말 내용도 너무 빈약하고 안 좋아요. 또 길고
그렇게 너무 이 외우기도 어렵죠. 소나무가 어쩌고 뭐 그 무슨 애국가, 그런 애국가가 다 있어요. 정말 이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 그 말이 애국가에, 그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려면 그 핵심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가 또는 민주공화국가를 헌법 제1조 노래로 하자. 그래 제안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정권이 우리가 민주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이명박한테 넘겨주고 또 박근혜 정권으로 넘겨주게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촛불혁명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잠시 그 한 10년 좌절감에 빠져있던 데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우리는 공화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파워 오브 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양심,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 이런 것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 대선 부정에 대항해가지고 싸운 사람들은요, 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정권의 정당성을 따지고 부정선거를 거부하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한 사람 누가 했어요? 소위 그 잘난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 누가 했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변호사, 교수, 뭐 장관, 공무원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했던 분이 앞장서가지고, 한영수라는 분이 앞장서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 초기에 활동했던 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때는 부모들이 돈 5억 원 정도 받고는 다 나가 떨어졌죠. 다 입을 다물었죠. 그러나 세월호 부모들은 결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국가의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촛불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제일 낙후했다고 생각했던 TK 지역에 할배 할매들까지 각성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성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죠?
미국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 한국에서 가장 낙후했던 그 곳에서 미국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튼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언제는 새로운 희망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도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 언론들로 파파이스, 주진우, 이상호 이런 사람들 정말 열심히 활동해요. 이 외에도 브로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빛나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의 그 불의와 맞서온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언론. 그 다음에 JTBC가 10월 24일 날 최순실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이제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SNS의 이 위력이 더해지면서 촛불 집회로 불붙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이 동학농민전쟁으로 칠 것 같으면 고부봉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만 시민이 모였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폭제가 됩니다. 이재명의 연설이 핵심 뭐냐면 핵심 뭐였습니까? 대통령은 주권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권자다. 그리고 대통령은 머슴일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시킬 권리는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엉터리짓한 최순실에게 권력을 맡겨버린 저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연설이 그지 청와대와 박근혜 정권에게 핵폭탄을 투하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권력에 대한 인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은 뭐였습니까? 최고 권력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야. 대통령은 그냥 머슴이야. 그리고 이 말에 거기 참여한 주권자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의 요구를 대변해가지고 박근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연설은요, 대한민국은 곧 민주공화국이고 곧 주권자의 나라라는 가치관의 기초에서 한 연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한 연설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연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선동력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민주공화국의 정치인다운 연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를 퇴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됐다. 촛불이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국가를 제압하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국가의 통치 대상이었죠. 그렇죠. 태극기를 울어보고 국가의 충성맹세를 보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야. 이걸 선언한 겁니다. 이게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를 제압하고 대통령을 제압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압도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촛불의 중요한 소득 중에 하나가 동행 리더 이재명을 발견한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겠죠, 물론. 우선 민주공화국의 가치관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전파했다. 아까 얘기한 주인 모습론이죠, 그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게 핵폭탄을 투하했다. 그리고는 촛불혁명의 핵심 과제를,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고 1% 기득권이 나라가 되어버린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저 박근혜 정권이 아니다. 그게 누구다? 바로 재벌 때문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에 도달할 수 없고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선언한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갖는 의미를 정말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 촛불의 선도적 동행을 하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정말 못 넘기 어려운 성역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2001년도에 알몸 박정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부터 요 촛불 시위가 있기 얼마 전까지, 그죠? 나는 정치인 중에서 박정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신으로 만들고 간첩 조작을 하고 200명 성폭행을 하고 해도 아무도 박정희에 대들지를 않았습니다. 대들기는커녕 비판도 안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인들입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고 한국의 언론이고. 그런데 이 성역을 단 한 펀치로 날려버렸습니다. 또 재벌 성역을 날려버렸습니다. 미국 성역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죠? 이 촛불의 과정은요, 한국을 뒤덮고 있던 누구도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성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역을 부숴버린 것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 성역에 침범해가지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세를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고 능력이 뭐냐 하면요, 산파술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능력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받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산파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정말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거는요, 웬만한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을 잘못 건드렸다는 지가 맞아 죽죠? 아니에요? 그런데요, 유세를 통해 가지고 그 성령을 마구 휘저으면서도 엄청난 폭발적인 호응을 받아냅니다. 이게 바로 산파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깨부시고 자기 검열의 과정을 이제는 거치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재벌을 해체하라, 사드 반대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이미 성령을 허물고 한쪽 발은 민주공화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이 대목이 촛불이 이룬 엄청난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지향했던 그것이 바로 대전 집회에서 보여준 가자 민주공화국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주공화국으로 가자면은 이건 또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으로 가자면은 이게 공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제를 혁파해야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여기에 가는 데는 세 가지 과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한국은 아직 주권국가 아닙니다. 미군 기지예요. 그러니까 사드도 자기들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이익이 엄청난 손상을 입더라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돌파하지 않고는 우리한테 미래가 없다 이 얘기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이없는 짓들 많이 하죠. 아니,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생화학 무기 실험을 지금 멋대로 하는 탄저균 이 실험, 탄저균 실험하는 게, 이 탄저균을 날라온 게 들켰죠. 그 다음 부산에 생화학 실험실 짓는 게 지금 공표됐죠. 지금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토에서는 이 짓 못해요. 식민지에서도 이 짓 못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당당한 주권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가가 민주국가가 아니었죠. 국가가 잡아다 고문하고 간첩 조작했죠. 간첩 조작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진정한 민주국가로 가려면은 이런 정치 공작의 본부를 폭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을 반드시 혁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 아니고 사실은 재벌왕국입니다. 이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되는 과정에서 확인했죠. 그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벌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미요, 노무현 정권 이후에 재벌 권력이 국가 권력을 능가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통제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벌 권력은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벌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다. 왜? 그 나라는 돈이 지배하는 나라지 사람들이 주권자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주권자의 나라가 아니고 돈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벌 왕국으로 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벌 해체를 해야 된다.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촛불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촛불이 직접 나가지고 하려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장봉기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재벌을 해체시킬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정치 그룹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재벌 해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인물들입니다. 이재명한테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은 성남이라는 100만 규모의 도시에서 민주공화국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96%.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게 왜 민주공화국의 실험의 성공이라고 보느냐 하면은요. 우선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한 일이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냥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시가 아는 문제들을 실사구시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붙여놨냐면 실사구시 정상화 혁명이라고 이런 걸 붙여봤어요.
이대엽 때 최악의 부패도시, 최악의 부채도시였죠. 그랬죠? 그 도시를 뭐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 최악의 도시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복지도시, 최고의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진 도시, 시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도시,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단 4년 만에 4년 만에 민주공화국 실험에 성공한다는 게 그거는요 일종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혁명적 변화를 하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파열하지 않고 사회 통합을 이뤄낸 겁니다. 분단과 중언수정이라는 빈부의 사회 통합을 이뤄냈고, 그래서 분단 사람은 뭐 옛날에는 그죠, 분단 사람들이 성남 산다 소리를 안 했어요. 쪽팔려서. 서울대학교 법대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소리 안 합니다. 꼭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서울 법대 다닙니다, 이렇게요. 웃기죠? 그게 한국인의 심리거든요. 예? 그 의사가 왜 선생님이에요? 지금 말로 선생님이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그냥 넌 의사야. 우리는 차별이 너무나 내면화되어 있고 무의식화되어 있어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분당 사람들이 이제는 성남에 산다 그래요. 이 정도면 사회통합 대단히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인회, 그 다음에 또 저 뭐예요, 6.25 참전용사회, 이런 데서 그죠, 이재명 지지하는 현수막을 걸어놔요. 도대체 다른 도시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이룬 것은 그죠, 혁명적 변화를 통해서 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남을 하나의 작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근 한 100년사에서 100년 정치사에서 이런 성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은, 성남 시민들은 좋은데 그 고통은 누가 안게 됐냐? 이재명이 안았어요. 가족들조차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했죠. 그죠? 형님이 시정에 자꾸 개입해가지고 이권 사업을 하려고 그랬죠. 그 자꾸 막다 보니까 이재명이는 뭐 형님하고 뭐 거의 뭐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페루나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비정상을 거부하고 차단한 대가가 형제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다. 아니, 두 사람의 그 셋째 형, 바로 위에 형하고 불화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갖 욕을 다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철거민 문제도 그렇습니다. 철거민들이 그죠? 성남시에 와서 주장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성남시 앞에 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마이크 들고 떠들어댄 겁니다. 1년 6개월을 참는다는 것도 나는 상당한 인내라고 봐요. 저도 빈민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떼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정상적인 기반 위에서 무엇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그죠? 이 비난은 이제 이재명이 다 뒤집어 쓴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걸 뒤집어 쓰면서도 공적 임무를 수행했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촛불 동행 리더를 하면서 민주공화국 가치를 선포하고 전파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죠. 그죠? 했는데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영도자라고 떠받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요, 한국인의 정치의식의 변화에 지금 굉장히 큰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정치 지도자가 이런 그 선포를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죠?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도 귀 안 기울여요. 몰라, 뭐 한 100명 귀 기울일까. 그렇지만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몇백만이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고 민주공화국, 가자 민주공화국에 나서잖아요. 이것이 리더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길을 성남시청에 세월호기로 바꿨죠. 이것도 사실은 혁명적 변화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혁명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마을기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국가가 주권자이고 국민은 그 동원과 착취의 대상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마이크에다 대고 오늘 아침에 몇 시에까지 삽을 들고 어디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손 끌리 나가는 겁니다. 그걸 좋다고 가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차요. 그 사람들은 국민이 될 자격은 있지만은 주권자가 될 자격은 없습니다. 이 가치관을 뒤엎어버린 게 세월호 깃발입니다. 세월호 깃발은 뭡니까? 국가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어. 국가는 주권체가 아니고 의무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주권자는 누구다? 국민이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이 아니죠, 이미.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월호 깃발이다. 이런 것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도 이런 가치관은 뭐 오늘날처럼 민주주의적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상당히 강렬하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홍익인간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여천론. 사람을 절대적 존재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늘처럼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런 전통적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계승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민주공화국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공화국 공약들을 내놓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공약들이 뭡니까?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 이익에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4대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명백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 현충원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미국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와 있어 하면서 너가 돈 달라는 대로 우리 주는 거 아니야. 너희 이익도 얼마나 큰데, 너희 이익이 더 큰데 왜 우리 보고 돈 다 그렇게 많이 내라 갔냐. 그건 아니다. 미국인, 일본이나 독일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 누가 감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낮추는 협상을 하되 정 안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감당해야 된다. 근데요, 미국이요, 한반도에서 절대 못 떠납니다. 지금 이미 필리핀도 잃어버렸죠. 근데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곳은요,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떠나요. 미국 패권을 포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중국 견제도 포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런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국방의 기초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하고 있고 저는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별로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정치인 중에서 그죠, 국정원과 싸운 정치인은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도 안 싸웠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 딱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재벌왕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벌 해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재명은 재벌 해체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요, 촛불혁명이 정말 완수되어 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가자 민주공화국 운동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는 시민 주체에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자 민주공화국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한번 들고 박근혜 물러나는 거로 끝이다. 그러면은 희망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진짜 가자 민주공화국 운동을 하자면은 양심, 진실, 정의가 살아있는 실사구시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대선 부정, 세월호 부정, 진상규명 운동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고 반드시 이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관철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민주공화국은요, 진실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당연히 의법처단해야 됩니다. 당당한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주, 김천에서만이 아니고 사드 반대 운동을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드 반대 운동에서 그죠?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의당이 왜 사드 반대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진보는 무슨 진보. 재벌 해체 운동 이걸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촛불의 대의를 받들어줄 촛불혁명의 의지를 촛불혁명을 완수할 촛불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뭘 해야 될까? 민주당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정말 촛불 대통령감을 후보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그 지름길로 한번 가봅시다. 고맙습니다.